이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일본이 잃어버린 20, 30년을 탈피해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자, 오늘 빈센트 위원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는 패러다임 시프트. 이프인가요? 중국과 일본이 뒤바뀐다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2월. 네, 2월도 다 지나갔죠? 네, 1분기의 끝자락인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입춘도 지났기 때문에 3월이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을 법한데, 아시는 것처럼 제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토픽 중에 하나가 패러다임이, 즉 국면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큰 얼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만약 중국과 일본의 경기 상황이 바뀐다면, 좀 무거운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그러면 뭡니까? 고성장의 대명사입니다. 일본 그러면 잃어버린 30년. 네, 꼭 올해는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고민해보자라는 타이밍에서 하나 갖고 왔고요. 3월 달에 중국 양해도 있고, 최근 4월 달에 일본의 임금 협상, 춘2라고도 벌리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일본의 중앙은행인 BOJ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좀 적시성 있는 주제를 미리 좀 갖고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하는 고성장에서 이제는 중국이 디플레이션 시대를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일본이 잃어버린 20, 30년을 탈피해서 인플레이션 시대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던 극명한 상황이 뒤바뀌는 그런 시대가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한 소고라고 하죠. 중간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습니다. 네, 매번 그러는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많은 메시지를 드릴 거고요. 뒤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메시지들의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차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란색을 보시면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을 하고요. 일본이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을 하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즉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이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디플레이션의 정의를 한 번쯤은 살펴보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디플레이션 그러면 사전적으로 물가 수준이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첫 번째, 물가 수준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두 번째, 지속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몇 달이냐? 한 달이냐, 두 달이냐, 아니면 6개월이냐에 따라서 각각 학계와 학자마다 상이한 정의를 갖고 있지만, 흔히 제가 또 거시경제 전공 아닙니까? 거시경제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GDP 갭이라는 잠재 성장률과 실질 성장률의 차이를 가지고 GDP 갭이 마이너스 국면을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하는데요. 그런 것을 자체하고 우리 금융시장에서는요,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 또한 P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선행한다고 보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동반해서 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면 디플레이션으로 정의를 한다. 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중국의 물가 상황이 과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동반해서 6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점검이 필요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 4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은 1년이 넘게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동반 6개월은 아니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추세적으로 지난해 7월부터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실제 디플레이션 국면의 그 어떤 시기보다도 가장 확률이 높은 순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 오늘 촬영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일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내렸어요. 그런 걸 보면 전부 다 중국 자체도 이런 디플레이션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피고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케인즈안, 수요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라는 케인즈안과 통화주의자, 인플레이션은 화폐 현상이다. 이러한 케인즈안과 통화주의자들의 논쟁은 너무 좀 무거우니까요. 잠시 좀 접어들고요.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물가는 뭡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 중국의 물가 수준을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경제지표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팬데믹 이후에 공급망이라는 게 참 불거졌죠. 미국의 공급망 우려 때문에 상당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우디, 중국, 한국까지도 이런 팬데믹 이후에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또한 물건을 만들지 못해서 상당 부분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것이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공급망 지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공교롭게 어저께 1월 FOMC 의사록이 또 발표됐었는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수요와 공급단으로 구분해 봤을 때 공급단에서 나타났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파월 의장 자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팬데믹 이후에 불거졌었던 공급망 우려가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거. 자, 그렇다면 중국은 이러한 물가의 하방 압력, 즉 디플레이션 압력이 공급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그렇게 해소됐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또 다른 근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봐라. 상품 물가는 상당 부분 안정돼 있고요. 서비스 물가가 상승되고 있다는 거. 즉 상품단에서 아니면 공급단에서 문제가 있었던 인플레이션 요인은 일부 해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물가 상승 압력보다는 오히려 안정화 아니면 하락 압력이 공급단에서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수요단이죠. 결국 공급 쪽에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제 수요 측면은 어떨까? 아시는 것처럼 수요는 간단히 얘기해서 경기입니다. 즉 중국 경기가 어떠냐를 놓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국의 성장률이요. 과거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 그러면 못해도 뒤로 넘어져도 7% 성장을 한다는 게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5% 초반 성장을 했고 IMF와 OECD 월드뱅크가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한 분절화, 탈세계화, 이러한 교역량 둔화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2028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3.5%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커지면 성장률은 완만하게 하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과 5, 6년 전에 7% 하던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는 게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의 모습이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뭡니까? 수요단에서 물건을 계속 사고 싶고 소비력이 높아지고 이렇게 수요가 경기가 좋아져야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중국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아직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중국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다는 것을 수요 둔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자, 수요의 두 번째입니다. 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해를 앞두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미 선전포고했고 중국 정부도 대규모의 부양책을 필 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주식투자 입장에서도 중국발 산업 섹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재료가 충분히 워킹할까? 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효과가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결국 중국은 현재 유동성 트랩이라는 게 있죠. 암만 돈을 풀어도 실제 실물 경제들이 소비랑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이런 유동성 함정의 초입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재정 정책을 엄청 풉니다. 확정 재정을 돈을 무한 살포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정 승수, 즉 돈을 써서 실물 경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재정 승수라는 피지컬 멀티플레이어인데 이 재정 승수 자체도 하락하고 있다. 즉 돈을 많이 풀어도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높아졌고 돈을 무한적으로 재정적으로 살포해도 이전보다 탄력성이 극히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정책 효과가 이전보다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더구나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김 작가가 TV 오려고 어저께 새벽에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쭉 보니까 중국의 가계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가요. 여타 국가보다 현저히 낮아요. 자, 내수라도 제대로 워킹한다면 이런 정책 효과가 그나마 극대화될 텐데 중국은 여전히 수출 의존도의 경제다 보니까 이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훨씬 낮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시진핑 3기 때 시진핑이 들고 나왔던 게 뭡니까? 쌍순환 중에서 내순환. 즉 부양론을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모두 잘 살아보자. 즉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여전히 그 정책에 대한 성공이냐 실패냐 중간 점검을 했을 때 실패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가계 소비의 성장 기여도가 여전히 올라오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미국 대선이요. 11월 5일 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중요한 게 11월 5일보다 더 중요한 게 3월 달에 있습니다. 3월 5일 날 미국의 슈퍼 화요일. 즉 미국의 대선은 경선 과정이 있고 본선 과정이 있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 공화당 각 지역마다 선거인단을 뽑는 이런 경선 과정에서 가장 많은 주들이 투표를 하는 날이 공교롭게 3월 5일 슈퍼 화요일날 모여져 있습니다. 자, 그날은 올해 미국 대선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번 대선은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공통 아젠다는 반중이라는 것이죠. 공교롭게 중국에 대해서 대내외적인 미국의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게 11월이 아니고 3월 5일 날 불거질 수 있다. 공교롭게 지구 반대편에서는 양해를 하고 있겠죠. 그때 뉴스프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국은 계속해서 부양책을 펴면서 중국 괜찮아질 거다라는 양회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트럼프건 바이든건 우리는 이번 대선 포스 아메리카를 위해서 반중에 대한 상당 부분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믹스될 가능성이 높은 3월 초 여러분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균형과 함께 보셔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패러다임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제약이라든지 또는 미국 대선의 이런 미국발의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 4년 전에는 트럼프의 일부 IT에 집중되었던 관세였다면 이제는 AI와 로봇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중국의 성장이요. 녹록지 않다. 자, 그렇다면 수요는 경기는 성장이 높은 곳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것인데 중국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중국은 항상 성장의 국가였고 안정적인 물가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항상 높았던 인플레이션 좀 더 편하게 얘기할까요? 자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중국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자산 가격은 최근에 뭐 중국의 홍콩 H주를 비롯해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은데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자산 가격의 하방 압력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개연성이 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토픽은 일본입니다. 공교롭게 또 오늘 오기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니케이가 34년 만에 신고가를 또 경신하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자, 일본이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느냐? 만약에 탈피한다면 올해가 확률이 높은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피고 있는 일본의 중앙은행이 이쯤 물가가 높아지면 이제는 금리를 플러스로 높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해외 IB들의 컨센서스는 올해 하반기에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명시하셔야 됩니다. 한 두 달 전에 미국을 바라볼 때 우리 컨센서스 뭐였죠? 당장 해가 바뀌면 금리 인하할 거다. 뒤로 밀리면서 많은 부분들의 되돌림이 있지 않습니까? 자산 가격들에. 지금 일본도요. BOJ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보일 것이다. 이럴 때 엔화를 사야 된다. 많은 부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주고 계세요. 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물론 방점은 찍혀 있습니다. 글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역시도 조금 서두르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한 국가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피버팅, 이제는 인하에서 인상으로 즉 정상화를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요. 일본의 GDP가요. 지금 침체입니다. 지난해 3분기, 4분기 뒤에도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두 분기 연속 기술적으로 침체를 보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물 경제는 일본이 침체인데요. 주가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자, 두 번째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한번 구분해 봤어요. 니케이 225 기준으로, 니케이 2025 기준으로 1989년 12월 29일 종가가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되게 적시성이 좋은데 오늘. 근데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1989년에 가장 수익이 높았던 섹터가 무엇이었을까? 지금이랑 똑같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뒤에도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1989년에 니케이 상승을 주도했던 산업하고요. 지금하고 교집합이 없어요. 물론 일본의 구조가 달라진 것도 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본에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잘 나갔던 종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 또한 잘 나가는 섹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일본의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다. 한번 뒤에 가서 결론적으로 또 볼 거고요. 세 번째, 한국이 참 부럽죠. 기업의 주주 지배구조. 일본 정부가 강하게 프로세스를 주고 있고 또한 자사주 매입. 자사주 매입에 또 세제 혜택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효과를 본 것 같아요. 미국이 주가가 왜 이렇게 좋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자사주 매입 아닙니까? 일본이 똑같이 하고 있다. 실물 경제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유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지속성, 더 나아가서 자사주 매입과 주주 환원 정책. 그래서 그 가운데 보니까 34년 전과 지금은 올라가는 섹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보이면서 일본도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올해 염두에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끝으로 중국의 디플레이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까? 실물 경제 측면에서 보면요.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어트 해보셨죠? 다이어트 해갖고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너무 좋겠지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바로 효과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오는 건 뭡니까? 요요라는 거, 즉 부작용이 있다.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수출 경제이다 보니까 그것을 미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정반 못하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한국의 선행지표들 수출도 그렇고 OECD 경기 선행지수도 그렇고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대가 높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교역량 자체가 둔화되고 있다는 거. 큰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단기의 선행지표들의 반등이 고무적이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나 맹신해서 앞으로 너무나 좋아질 거야 라고 보기에는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선행지표 한두 개가 반등해서 좋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여전히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하방 사이드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시장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좀 더 많은 자산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환율입니다. 항상 가장 공포심이 많은 자금들, 단기 자금들이 움직이는 것이 외환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격언이 있죠. 외환시장에서 위기가 오고 외환시장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것처럼 이러한 큰 구조, 중국의 디플레이션, 일본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크게 얼기가 변할 때 항시 외환시장이 요동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달러원 환율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게 무엇일까? 2024년 연초 대비 현재까지 상관관계를 구해보니까요. 위안화예요. 따라서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이퀄 중국의 인민은행인 PBOC의 유동성 살포, 그런 위안화 약세 압력이 높아진다. 연초가 되면서 원화가 강해질 것이다, 달러가 약해질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뷰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달러는 상당 부분 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의미에서 원화도 약세 국면이 꽤 지속될 것 같다. 거기에 플러스 이 위안화의 약세 압력이 또한 한국의 원화의 약세로 좀 더 가닥을 잡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응 측면에서 보면 실물경제는 부진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원화 약세 압력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메시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를 좀 갖고 왔습니다. 자, 중국의 디플레이션 구간이요. 되게 중요합니다. 98년도에 21개월 있었고요. 아까 제가 디플레이션을 어떻게 정의했죠? CPI와 PPI가 동시에 마이너스를 보이는 구간을 디플레이션이라고 정의했는데 98년도에 21개월이나 있었고 왼쪽 차트에 보시면 빗금이 중국의 디플레이션이고요. 네, 빨간색이 소비자 물가, 파란색이 생산자 물가입니다. 2001년도에 13개월 있었고요. 2009년도에 9개월 있었고 이번에 5개월 있습니다. 춘제라 그러죠. 중국의 춘제 연휴가 꽤 길다 보니까 중국의 1월달, 2월달 데이터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즉 오차가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다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하방 가능성, 하방 압력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의 1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내려가서 2월달에는 기술적으로 반등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으로 보면 여전히 마이너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국의 실질적인 소비자 물가다. 중국인들 밥상에서 돼지고기를 차치하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게 있을 정도로 중국의 실질 소비자 물가가 돼지고기 가격이에요. 근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돼지고기의 선물 가격 역시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디플레이션 국면에 이미 초입에 진입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제가 결국 통화롱자와 케인잔의 이 고리타분한 논쟁을 차치하고 물가는 수요와 공급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급 쪽입니다. 자, 공급 차질은 끝났다. 그렇게 본 이유는 데이터로 말씀드립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공급 압력 지수라는 게 있죠. 뉴욕 연준에서 발표하는. 높으면 공급 차질이 높은 거고 내려가면 공급 차질이 없어진 건데 최근에 보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했다. 공급망 이슈는 별로 없다. 그런데 여기 변수가 있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에즈 운하 사건, 중동 사건 여전히 장기화되면 다시 한번 공급 차질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왼쪽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요. 바닥 짓다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시차가 9개월에서 1년입니다. 따라서 지금 올라오는 것은 올해 연말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상승 요인입니다. 잠깐 반등하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냐 그건 지금부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혜지 쪽에서의 이벤트의 지속 가능성을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하락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 미국에서도 그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 상품 물가 파란색입니다. 상품 물가는 이제 완전히 안정적이죠.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거의 0%, 0%로 안정됐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미국의 금리 인하가 왜 지연되느냐? 이 서비스 물가다.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5% 전후로 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물가는 임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잘 내려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두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김작가 TV에 매달 오면서 저는 미국이 아마 피버팅 한다면요. 올해 상반기에는 약간의 희망 고문일 수 있고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늦을 것이다. 오히려 하반기가 가능성이 높다라는 뷰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수요단입니다. 자, 왼쪽 차트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80년대, 2007년대 하더라도 중국 그러면 다 두 자릿대 성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보시면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추세적으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프로젝션은 조금 음영 처리,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해드렸는데 2025년 이후에는 4년 동안 평균 4%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는 3%대 성장을 받아들여야 될 시기가 왔다. 성장이 있는 곳에 기회가 있고 자산 가격의 상승이 있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를 좀 더 쪼개볼까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성장 기여도입니다. 소비, 투자, 순수출을 브레이크다운 해봤을 때 이전하고 좀 다른 패턴들이 있어요. 가만 보시면 파란색 최종 소비는요. 대부분 스테이블합니다. 그 비중이 성장 기여도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나타나요. 경기가 좋건 안 좋건에 따라서. 그런데 순수출 기여도가요. 이번에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2008년도 아니 80년대도 이렇게 마이너스 보였던 적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면 이 주황색 고정 투자 부분이 항상 그것을 메이크업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소비는 어느 정도 기본빵을 하고 수출이 좀 안 좋으면 투자가 그걸 메이크업하고 투자가 안 좋으면 수출이 메이크업 했다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어떠세요? 순수출은 나빠졌는데 투자가 극히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전하고 완전히 다른 중국의 패러다임 변화, 특히 팬데믹 이후에 투자와 순수출 성장 기여도가 동반 둔화되고 있는 이례적인 현상. 그게 IMF는 앞으로 4, 5년간 지속된다. 거기에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좀 더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또 다른 패러다임은 중국 그러면 한국인들도 증권회사가 많은 중국 투자 그래서 돈을 주식을 사고 아니면 직접 외국인이 직접 투자도 많이 했지만 왼쪽 차트에 보시면 30년 내 최저치를 작년에 보였습니다. 330억 달러 FDI. 93년 이후로 최저입니다. 2년 전에 비해서는 약 한 80% 이상 급감한 거고요. 어떤 얘기냐? 간단히 얘기해서 외국인들한테 투자처로서 중국의 매력이 사라졌어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자, 왜 그러냐? 그럼 중국은 여전히 고성장 그 안에서도 수출을 잘 돼서 경상수지 흑자, 경상수지가 늘상 달러가 많은 국가였었는데 최근에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감소도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이 차트는 보시면 제가 제목을 덫이라고 했는데요. 유동성 트랩입니다. 리퀴디티 트랩이고요. 유동성 함정을 좀 생각해 볼 때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조금 어렵지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면 자, 파란색이 중국의 실질 금리입니다. 금리는 뭐죠? 네, 돈의 값입니다. 실질 금리는 뭘까요? 실제 돈의 값이에요. 실질 금리가 최근에 풀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돈의 값이 여전히 중국에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실질금리, 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을 가지려고 하겠죠. 갖고 있으면 돈의 값이니까요. 기회비용이 커지니까. 그래서 실제 현재 중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측면을 놓고 보면 중국이 유동성 함정에 걸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은 돈의 값이 너무나 적어져서 즉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국면이었을 때 우리가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중국은 실질금리가 플러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플러스인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건데요. 물가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가 된 건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보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일 건이라는 의미는 아직까지는 유동성 함정이 들어갔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중국의 소비 심리 한번 보시죠. 팬데믹 이후에 좋아지지가 않고 있어요. 계속해서 정책적 드라이브가 걸고 있는데 부동산의 문제건 뭐가 문제건 어쨌든 중국의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유동성을 계속 푸는데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이 초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한번 경제 데이터를 꼬아볼까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대표적인 유동성입니다. 물론 중국은 사회융자 총액이라는 것도 있지만 M1과 M2 쉽잖아요. M1 본원통화라고 보시고요. M2는 본원통화 플러스 요구불이익 시중에 돌아다니는 자금이라고 보시죠. 즉 중앙은행이 뿌려주는 것을 M1, 시중에 자금이 도는 것을 M2. 그렇다면 M1은 최근에 들어서 상승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즉 정부는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동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전형적으로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리퀴디티 트랩, 즉 유동성 함정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아직까지 경제지표가 유동성 함정에 들어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반증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간에 이제 함의와 시사점을 놓고 보면 유동성 함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재정효과입니다. 왼쪽 차트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김작가 TV 오면서도 몇 번 강조해드렸던 차트입니다. 재정승수가 24% 하락했습니다. 돈을 25%, 24% 정도 더 내야지 본전입니다. 여러 뉴스 플로우들이 있을 거예요. 양해를 앞두고 돈을 무한적으로 살포할 거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건데 한번 중심을 잡고 바라보자. 돈을 당연히 많이 써야 된다. 이전보다 25%나 더 써야지 기본이다.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하나 갖고 왔습니다. 중국, 미국, 글로벌, 일본, 한국, 독일, 인도,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된 주요 국가들이죠. GDP 대비 가계소비 비중이에요. 맨 밑에 보시죠. 여기 있는 게 중국. 여전히 소비덕에서 가계소비 쪽에서의 성장 기여도가 극히 낮다라는 거. 즉 중국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왜 힘드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수출 쪽에서 드라이브를 못 걸면 중국은 현재 너무 어렵다. 왜냐? 소비의 비중이 워낙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수출 쪽에서 괜찮아질 가능성? 저는 아직은 유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왼쪽 차트는 한 번쯤 알아두시면 좋은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내내 미국의 대선 관련돼서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상반기 가장 중요한 게 3월 5일 날 있어요. 슈퍼 화요일. 미국의 이 대선의 과정은요. 경선이 있고 전당대회가 있고 본선거가 있습니다. 경선이 되게 중요하죠. 선거군을 다 뽑는 거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5일 날 공화당 첫 경선 트럼프 승리했죠. 2월 3일 날 민주당 첫 경선 뉴스프로에 없죠.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3월 5일 날 슈퍼 화요일 날 공화당 민주당 각각 15개 주가 격돌을 합니다. 민주당 쪽은 바이든으로 집중될 텐데 근데 바이든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설문이냐면 재밌는 설문이죠. 만약에 2024년 올해 대선을 지금 투표한다면 당신은 어디에 할 것인가? 미국은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 아닙니까? 경합주 7개 중에서 대부분 아직까지 지금 이 현재 시점에서 바로 지금 투표를 한다면 당선은 트럼프. 자, 그렇다면 바이든이 3월 5일 날 상당히 공격적인 학자금 탕감 플러스 뭘 건드릴까요? 영린이 무엇일까요? 저는 반중. 트럼프는 어떨까요? 당연히 반중. 그래서 양회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기대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 판도를 놓고 봤을 때 반중에 대한 터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다. 중국의 성장에 좀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입니다. 우리가 피벗 그러면 연준만 생각하다가 일본을 두고 이제 피벗하니까 좀 격세지감을 느끼는데요. 일본의 GDP 성장률 잘 안 보시죠. 근데 저는 어쨌든 뭐 경제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는 게 왼쪽 차트입니다. 빨간색 한번 보시죠. 막대 그래프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최근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제가 텍스트로 해놨죠?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3.3%,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0.4%. 그러면 우리가 테크니컬리 리세션,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주가는 3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그리고 우리가 뻔한 이제 스토리 아닙니까? 둘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 주가가 너무나 오버, 아니면 경기가 너무나 언더. 어디가 맞을까? 저는 실물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영원한 건 없습니다. 결국 시차를 갖고 수렴하는 것인데요. 뭐 상향 평준 될지 하향 평준 할지는 모르겠으나 실물 경제 측면에서 이렇게 불안한 것이 BOJ의 선택을 조금은 더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완화적인 정책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어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1991년 7월 달에 전통적인 통화정책, 정책금리 인하하기 시작했고 99년 2월 달에 제로금리 벌써 시작했고요. 비전통적은 2000년도에 양적 완화 QE를 그때부터 벌써 시작했고 이것을 벤치마크 삼아서 버냉키가 한 거 아닙니까? 또한 2014년도에 양적뿐만 아니고 질적 QQE라는 거 일본이 했었고 2016년 2월 달부터 마이너스 금리도 완전히 마이너스 바꿔놨고 2010년 9월부터는 YCC라 그래서 수익률고서 장단기 금리를 또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완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제가 오른쪽 표에 CPI와 GDP를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금리 인하가 1991년 7월에 시작했는데요. 그때 스팟으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입니다. 물가 높은데요? 이렇게 높으면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물가 이렇게 높은데. 근데 인하했단 말이죠. 왜? 라고 보니까 여지없이 GDP가 마이너스였어요. 그 밑에 보니까 제로금리 갔어요. 그러니까 물가도 마이너스, 성장도 안 좋고 당연히 제로금리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메시지를 들고 싶은 거냐면 BOJ가요.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물가가 완전히 잡혀야지 통화정책을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왼쪽 차트 한번 보시죠.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높죠. 디플레는 끝났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은 가는 건데 그래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아직 너무 높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말로 일본 BOJ가 기준금리를 인상해야겠죠.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성장이다.
최근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4월 달에 춘투 보고 할 것이다. 저도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일본의 경제 데이터를 보니 성장이 뒷걸음질 치는데 과연 통화정책 정상화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전하고 좀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을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알게 지금 엔화 엄청 사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문의 엄청 오거든요. 확률적으로 뭐 살만하죠. 달러인당 150엔이니까 앞으로 10년 뒤에는 150엔보다 아니면 1년 뒤에는 150엔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그 내려가는 폭을 스프레드 마진까지 다 감안해서 얼마나 보고 계세요? 기대 수익률을. 자칫 타이밍상 좀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경제 데이터 업데이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저께 이거 찾으려고 제가 또 새벽에 자료를 보냈지 않습니까? 네. 이 오른쪽 차트 하나 때문입니다. 자, 왼쪽 차트는 일본의 니케이 225 오늘 이 시점에 바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요걸 또 꽤 넘었어요. 그 전까지는 1989년 12월 말이 38,915.8포인트가 역사상 최고치였어요. 근데 오늘 39,000포인트를 넘어버렸습니다. 네, 역사를 다시 쓰는 그 적시적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왼쪽 데이터는 대부분 있었는데 오른쪽 데이터가 전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러면 89년 12월 1년간 가장 좋았던 섹터가 뭐야? 라고 보니까 파란색 보이시죠? 보험, 부동산, 기계. 그때 일본 니케이 225를 34년 전에 다 이끌었던 섹터입니다. 그럼 지금은 뭐야? 라고 보니까 지금은요. 자동차, 은행, 전자기기. 일본 주식 해야지. 뭐 할 건데? 일본 그럼 기계 아니야? 부동산 괜찮지 않을까? 보험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은행, 전자기기 쪽에 지금 하이라이트 되고 있다. 지금 일본의 드라이브 거는 섹터를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34년 만에 참 큰 변화가 있고 지금 시점이 천장을 깨고 위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한번 실물 경제를 따라서 내려갈까에 대한 확률론적을 차치하더라도 지금 일본의 주가를 드라이브 걸고 있는 섹터는 자동차, 은행, 전자기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이제 어떻게 할까라고 보면 제가 실물경제랑 금융시장이랑 좀 구분해서 말씀드렸죠. 먼저 실물경제입니다. 교육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즉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펴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왼쪽 차트에 보시면 WTO 아니면 월드뱅크가 전망한 겁니다. 불과 한 4, 5개월 전에는 2024년 교역량이 못해도 한 1.7% 내외, 약 러프하게 2% 정도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에서 최근 그 전망치가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WTO 같은 것은 0.8%, 월드뱅크는 0.2%까지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올해 글로벌리 경제가 침체를 잠시 차치하더라도 교역량은 좀 둔화된다. 왜? 패러다임 변화, 탈세계와 분절화. 자, 그렇다면 2024년 교역량이 둔화된다라는 거, 근데 이 전망의 근거가 뭐냐라고 보니까 오른쪽 차트입니다. 최근 수에즈 운하. 검은색은요, 수에즈 운하의 교역량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없었을 때의 교역량이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회하는 희망봉. 남아프리카 희망봉의 교역량을 보면 극명하게 달리고 있죠. 자, 희망봉 교역량이 늘어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비용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비용 증가는 시차를 갖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통화정책의 운식의 폭을 좁히고요. 교역량을 둔화시키고요. 자, 악순환이다. 근데 그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페이퍼들과 전망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이게 한 2달, 아니 3달 길어진다면 전망을 또 다시 해야 된다. 현재까지는 일단 주시하되 주요 기관들이 미리 이런 가능성을 보고 교역량이 좀 줄어들 것 같은데 라고 전망을 했다라는 것이 우리의 주목할 점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조 강국이 있죠. 제조업이 강한 강국입니다. 보시면 독일, 영국, 일본, 대만, 중국, 한국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독일 경기 침체고요. 영국 침체고요. 일본 침체고요. 대만 위태하고 중국 전 디플레이션, 한국 결론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다. 왜 그러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역을 먹고 사는 국가들이 다 통과를 걷고 있다. 그렇다면 각자 도생으로 자기가 살아날 정책적 이반이 가장 필요할 때다. 현실적으로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왼쪽 차트는 PMI 제조업지수입니다.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금연, 50 이하면 수축금연인데 공교롭게 오늘 오전에 2월달 일본의 PMI 제조업지수 또 발표됐는데 여전히 수축금연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단에서는 여전히 안 좋다. 독일, 영국, 일본, 대만, 중국, 한국 순으로 현재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는 그래서 저는 어디에 집중하냐. 기승전 외환시장에 좀 주목하자라는 오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원화가 강세일까 약세일까? 그럼 달러는 좀 강세일 것 같은데 원화는 좀 다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그냥 상관관계를 보자고요. 팬데믹 선언. 팬데믹이 WHO가 2020년 3월 12일 날 한국 시간으로 WHO가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의 상관관계를 한국 원화랑 놓고 봤을 때 제가 음영 처리했는데요. 인도, 영국, 유로, 호주, 일본 엔화
이렇게 한국 원화랑 상관관계가 높았었습니다. 원화가 강하면 얘네들도 강했고 원화가 약하면 얘네들도 약했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아직 시계를 좀 짧긴 하지만 한 2달여 짓한 부분에 상관관계를 놓고 봤더니 한국 원화랑 가장 높은 즉 괴를 같이 하는 통화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캐나다, 일본, 중국입니다. 일본 약세고요. 위안화 약세다. 중국 디플레이션 약세 압력이 좀 더 커진다. 중국이 일본보다 조금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월 달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3월 FOMC라는 빅 이벤트도 있죠. 이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 원화는 일단은 중순까지는 약세 압력이 높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다양한 자산군에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럼 두 가지 질문만 드리면 많은 분들이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당선에 되면 중국에 더 반중의 압박을 더 줄 것이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가 가장 먼저 갖고 온 것은 이런 거였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교육 부분에서 4년 전에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반중 카드는 있고요. 근데 더 압박이 강할 거냐 약할 거냐 무조건 초기에는 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아마 11월 초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되겠죠. 그래서 저는 반중 카드가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좀 더 강화될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는 또 다른 측면에서 여전히 관세 측면에서 더 강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중국과 일본이 뒤바뀐다면인 거잖아요. 앞으로 중국이 일본처럼 일본의 30년 그런 장기 침체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매우 무서운 질문입니다. 디플레이션 국면은 한 번 빠지면 중국이 아까 제가 통계도 보여드렸지만 뭐 12개월 아니면 20개월 정도 지속된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그 디플레이션을 탈피했던 키가 있어요. 뭐로 탈피했냐? 돈을 써서 부동산을 띄웠습니다. 근데 지금 여전히 돈을 쓰고 있는데 부동산을 못 띄우고 있어요. 그게 워킹이 안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과한 해석일 수 있지만 잃어버린 뭐 10년, 20년을 구조적으로 우린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요번에도 돈 써서 부동산으로 극복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저희 전망과는 정반대. 다시 한번 해프닝이었다. 이제 인플레다라고 볼 수 있는데 IMF, 월드뱅크 또 저 또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중국이 예전만큼 이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가 34년, 5년 만에 역사상 최고치를 이제 다시 갱신했는데 일본 경제도 정말 살아나는 건 어떤 분들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증시만 그런 거지. 일본 경제 잃어버린 40년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 비중이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처럼 가계 소비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냐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일본이 공교롭게 실물 경제는 침체인데 주가는 34년 만에 최고치를 피고 있다는 것은 일본 자체에서도 뭔가 국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맞을지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엔화 약세 효과가 일본의 수출을 증진시켜서 일본 경제를 들어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BOJ의 고민이 훨씬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우리랑 워낙 인접한 국가이면서 그다음에 워낙 강대국이 또 우리랑 역사적으로 얽힌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일본과 중국에 여행도 자주 갔었지만 많은 분들은 일본과 중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닌 분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일본과 중국이 이제 뭐 혹시나 잘 안 된다면 이게 한국에게 꼭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 좀 관련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한국은 뭐 이념적인 것을 차치하고 중국과의 무역 절대적인 흑자국에서 일본과의 경쟁 구도 속에서 상당히 글로벌리 마켓이어 즉 존재감을 나타냈던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제는 큰 내수 시장이라는 중국이 이제는 경기 둔화와 디플레이션을 가고 우리의 오래된 경쟁 관계였던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맞이하면서 우리랑 경쟁할 수 있으니 이전의 경쟁국과 소비국이 조금은 뒤바뀌는 전략이 한국한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간다는 것은 아시아 경제권 전반적으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같이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많은 변화, 저는 A부터 Z까지 다 바꿔야 될 시점이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알겠어요. 동아시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는 와중에 한국이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 핵심 정리하시면서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늘상 생존하기 위해서는 유연함이 필수입니다. 급변하는 이 시기에서 유연한 사고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저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경제를 약간 보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보는 성장 동인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다른 컨텐츠를 보면서 균형 있게 여러분들의 소신을 갖는 생존 투자를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는 또 3월에 좋은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